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인데요. 먼저 독립협회는 독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그게 독립이에요. 그렇다면 이 당시 조선은 그게 잘 되고 있니? 아니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였잖아. 당시 명성황후는 암살을 당하고 궁궐은 일본이 장악했고요. 그 와중에 또 고종은 겁이 많아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을 가겠어. 고종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왕이잖아.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뭐 저래,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게다가 아관파천으로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왕을 지금 데리고 있는 게 러시아니까. 그 결과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게 광산 채굴권, 삼림 채굴권 같은 각종 이권을 뺏겨요. 그래서 당시 조선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은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인. 근데 사진을 보면은 미국인처럼 보여? 아니죠. 동양인 같잖아. 사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서재필로 급진개화파 출신이었어. 그런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리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2차 갑오개혁 때 조선에 다시 돌아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겠죠. 미국 물을 좀 먹고 온 사람이니까. 당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서재필도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에 와서 우리가 잘 살려면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것을 계몽이라고 불러요. 이를 위해 서재필은 고종의 후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신문이 뭐야?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게 신문이잖아. 그런데 이때 한문으로 쓰면 알아봐? 읽어?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 한글판으로 만들었고요. 또 서재필, 미국 시민권자잖아. 영어 잘해. 영문판도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서재필은 조선의 상황도 알려주고 민권이 뭔지, 자유와 평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엔 문을 하나 세웁니다. 당시 조선에는 영은문이 있었어. 이것은 환영하는 문이야. 누구를? 청나라의 은혜를. 즉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으로 청과의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상징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서재필은 이 영은문을 없애버리고 그 옆에 독립국가를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청사신이 머물던 숙소, 모화관을 개조해 독립관이라는 건물도 지어요. 그리고 이 독립문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비용 마련을 위해 백성들에게 모금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때 보조금을 내면 누구나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독립협회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독립협회는 첫 번째,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려고 애썼고요. 두 번째, 백성들의 권리 신장에 앞장섰습니다. 때문에 독립협회의 활동은 크게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초기 활동은 주로 강연회와 토론회야. 백성들을 모아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독립관에 모여 같이 연설을 들었고요. 거의 1년에 30번 이상 개최했는데 사람도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700명, 8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고종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환궁을 요구했어. 이에 고종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을 바꿔서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환궁 후 고종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더니 자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황제래. 그러면서 독립협회와 정부의 사이가 점차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열강들에게 돈이 되는 이권을 뺏기고 있었어. 그 중에 가장 많은 이권을 가져갔던 것은 러시아. 당시 러시아는 조선에 한러은행을 세우고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해 우리를 군사, 재정적으로 침탈하려고 했고요. 특히 저령도를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지도를 보면 당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렇게 밑으로 동남아 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너네 차 타고 며칠을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해봐. 차가 계속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 기름이잖아. 기름을 넣어줘야 가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연료를 넣어야 해. 그 연료가 당시에는 석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석탄을 교체할 수 있는 주유소 같은 게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부산 아래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이 딱인 거야. 즉 러시아는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저령도에 멈춰서 석탄을 넣고 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동남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령도에 석탄 창고를 만들게 땅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저령도 조차예요. 그러자 독립협회의 회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서울 시내에 모여 러시아를 비판했는데요. 이 집회가 최초의 민중들의 모임이었던 만민공동회입니다. 중요해요. 만 백성이 공동으로 모인 집회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러시아에게 이권 주지 말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성공해요. 이처럼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하는 자주 국권운동을 펼쳤고요. 이어서 독립신문, 강연회 등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어. 이것을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높여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본 거지. 나아가 자강개혁, 부국강병을 위해 내정을 개혁하자. 다른 나라들처럼 전제군주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제로 바꾸고 백성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참정권 운동도 펼쳐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지금 우리도 하는 투표예요. 그래서 의회를 만들고 투표를 통해 의원들을 뽑아 우리의 뜻을 얘기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요거는 만민공동회와 구분을 해두세요. 차이점이 뭐냐면 관민공동회는 정부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인 거야. 최초로 관료와 백성이 만나 논의한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헌의 6조를 만들어 황제에게 올렸고요. 이것을 고종이 오케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헌의 6조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1조를 보면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경고하게 한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위에가 핵심이고 아랫부분은 고종의 의심을 풀기 위해 안심을 시키려고 적어놓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 2조는 외국과의 이권에 대한 계약, 조약을 체결할 때는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해서 시행하자. 즉 황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추원과 함께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3조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자. 재정의 일원화가 또 나오죠. 왜 또 이것을 주장하냐면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때 했던 재정의 일원화가 무효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이때는 2차 갑오개혁 이후 파라문이 7부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탁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조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자. 옛날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기도 전에 일단 때리고 시작해. 그런데 피고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 민권을 신장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의 6조가 채택되면서 중추원 제도가 개편되는데요.
먼저 중추원의 의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이 중 25명은 정부에서 임명해.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에서 백성들이 선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50명은 모여서 법도 만들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부 안건을 심사하기도 하고 지금의 의회 같은 일들을 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중추원 제도가 개편이 되자 독립협회의 세력이 힘이 커질 것을 걱정한 보수 관료들이 고종에게 모함을 합니다. 독립협회가 황제, 고종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이 말을 들은 고종은 입장을 바꿔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내리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시위를 하며 항의를 했어. 그러자 정부에서는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고 결국 독립협회는 강제 해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협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독립협회의 의의는 뭘까요? 바로 국권수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민중을 중요시했던 최초의 단체로 민중계몽을 통해 민권신장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바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거든. 외세라고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만 엄청 싫어해.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견제를 했지만 서재필이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미국, 영국 이런 나라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요. 한마디로 외세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지. 자, 그럼 다음 주제인 대한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알겠니? 조선시대 왕인 세종, 정조, 고종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에는 한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 바로 옷의 색깔. 세종과 정조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지만 고종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황제의 옷은 황색이고 그 밑에 왕들의 옷은 붉은색이거든. 그래서 세종과 정조는 붉은색 홍룡포를 입고 있지만 고종은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상징인 노란색 황룡포를 입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 아관파천, 무슨 사건이야? 고종이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었죠. 그러자 당시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내게 된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요. 이에 고종도 뭔가 생각이 깊어졌겠죠. 평생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러시아에게 휘둘릴 거야.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1년 후인 1897년 고종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경복궁? 아니요. 당시 경복궁은 일본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무서워. 그 옆에 있는 경운궁으로 갑니다. 게다가 이 무렵에는 마침 러시아와 일본이 당분간 싸우지 않기로 합의를 하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외세의 간섭도 상대적으로 약해졌어.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돌아온 고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다시 제정합니다. 바로 광무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연호의 변화를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조선시대에는 중국이 연호를 썼어. 그러다 1차 가보기역 때는 개국기년을 썼고요. 3차 때는 건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광무로 바꾼 거예요. 기억을 좀 해두고요. 이후 황제 즉위식을 한 뒤 나라 이름까지 바꿉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여기서 제가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즉 우리나라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이었습니다. 이게 왜 상징적인 건축물이냐면 하늘의 제사는 황제만 지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황제가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구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대한제국이니까 황제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건물이 환구단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진적인 개혁이 뭐야? 이렇게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구호를 하나 내세웠는데 그것이 구본 신참이었어. 자, 여기서 구본이란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고, 그리고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옛날 것,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도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이러한 구본 신참의 원칙 하에 이루어진 개혁을 당시 연호 이름을 따서 광무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럼 광무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고종은 가장 필요한 게 강력한 황제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구본에서의 핵심은 황제권 강화입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민권신장을 주장하며 황제권을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고종은 독립협회를 없애고 1899년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1조 우리는 자주 독립 제국이고 2조 전제 정치를 한다.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조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리고 5조 육해군을 통솔한대. 황제가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을 반포하고 집행도 해. 행정권도 있고 대사 특사 가명 복권, 사법권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 조약도 체결해 외교권까지. 즉 대한국 국제는 한마디로 황제가 모든 권리를 다 갖겠다는 거예요. 황제에게로 권력을 몰아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원수부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그 군대를 황제가 통솔하게 합니다. 즉 군사권까지 장악을 해요. 이처럼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혁도 합니다. 이게 신참, 외국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지. 당시 고종은 힘센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어.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먼저 군사적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수부 설치했고요. 중앙군과 지방군을 확대시키고 군사수를 늘려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근대적인 무관학교도 세워요. 그리고 특히 경제와 관련된 개혁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이 양전과 지계 사업입니다. 먼저 양전 사업이란 측량한다는 거야. 무엇을? 밭천, 토지를. 즉 토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 당시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들이 많았어. 그래서 토지를 다시 조사해서 이게 누구 땅인지 정확히 밝혀내려고 한 거야. 토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즉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통해 세금을 걷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이게 네 땅이야 라고 하는 땅문서를 발행해 주었는데요. 이것이 지계였습니다. 이게 당시 발급된 지계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광무 7년 8월이라고 발급 날짜가 써 있고요. 그 아래에는 땅 주인의 이름, 김덕홍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옆을 보면 토지의 면적, 땅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고요. 또 땅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도 쓰여 있어. 자, 이러한 지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회사나 공장도 많이 만들고요. 또 상공업을 발전시키려면 그 분야에 인재들도 필요하죠.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도 만듭니다. 그 결과 이 시기에는 실업학교와 기술학교들이 세워졌고요. 근대적 산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문물들이 이 시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왼쪽이 1890년대, 오른쪽은 1900년대. 시기만 다르고 같은 공간을 찍은 거예요. 두 사진을 보고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 자, 여기 없던 게 생겨났어. 바로 전차. 서울 시내에 전차가 다니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길쭉한 막대기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죠. 전봇대야. 전봇대끼리 또 전선이 연결되어 있잖아.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보면 1890년대는 도로 근처에 건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1900년대에는 이걸 치워버렸어. 도로도 확장시키고 정리를 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전화도 생겨나고 철도, 기차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돼요. 이렇게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대한제국의 발전된 모습, 황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야. 자, 그럼 광무개혁의 의의는 뭘까요? 바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바로 광무개혁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것은 황제권 강화거든. 이것에 너무 빠진 나머지 정작 민권, 백성들의 권리를 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또 열강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성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광무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균형은 깨지고 결국 광무개혁은 일본의 압력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